굉장히 살다 보면 나도 인정할 수 있고 너도 인정할 수 있는 뭔가 객관적 기준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름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 서양의 근대다. 네. 그런 걸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양 근대의 세례를 받아서, 서양 근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그거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면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을 구성했던 최초의 최초라고 말하면 좀 항상 모순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사람이 베이컨과 데카르트입니다. 우리는 베이컨과 데카르트를 그냥 교양 서적으로 읽기 쉽지만, 굉장히 서양 역사에서 서양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양 역사에서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준 생각이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베이컨의 귀납법과 데카르트의 변형법이라고 하는 사유 방식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의 두 토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많이 찾아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데카르트와 베이컨 덕분에 나름대로 분쟁을 많이 해결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 근대의 혁명은 가장 쉽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해석하실 수 있는 분 많은. 네? 너무 그렇게 작은가요? 네. 이거 부정, 누군지 알아두셨어요? 이게 부정이에요, 말고. 영어에 not, no. 근데 이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힌트 줄까요? 힌트 안 줘도 돼요? 맞추실 생각이 없으시군요. 어찌할꼬.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힌트. 더 힌트를 드리면,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네. 거기서 알라라는 뜻이 알다, 나는 알다라는 뜻이, 나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안다. 근데 이게 부정어예요. 그쵸?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항상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배울 가능성이 생기니까. 근데 대부분 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단어에서 안다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과학이에요. 독일어는 비센샤프트. 이것도 안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어는 알이라는 뜻이에요. 명사, 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과학도 일부살에 번역하는 단어죠. 한자어로. 그래서 그냥 과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어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알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알미라는 단어가 중요했을까? 알미라는 단어, 과학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단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면 알미학이냐, 한마디로. 근데 그 알매 과정이라든가 혹은 알매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간 거죠, 사실 근대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안다라고 말을 쓸 때가 언젠가요? 혹시
잔나비 아세요? 네. 그때 아는 거하고 혹시 뭐 그 문재인 아세요? 몰라요? 이럴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뭐 나 그거 알아. 뭐 그런 차원에서 안다고 이런 말을 쓰고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라고 하는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안이에요. 네? 손으로 뭐 김치 담그는 법 알아. 뭐 장 담그는 법 알아. 손맛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뭐 음악 하는 사람은 소리로 이렇게 파는 게라든가 이런 것에서 아는 차원도 있고, 다 이렇게 알는 차원이 이 개인이 갖고 있는 몸의 느낌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양 유럽, 근대 유럽에서 알미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알미 있다. 어떤 알미 있냐면 증명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아는 알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문화 충격이라고 그럴까? 새로운 그 교육 방식에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교수님이 저한테 교수님 강의를 그대로 독일 말로 프로토콜이라는데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발표하래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외국인인 내가 그 교수님 강의를 얼마만큼 알아들었는지 그걸 표현해서 어느 정도 알아듣고 어느 정도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에서 그러고 나서 네가 내 밑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겠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걸 썼어. 앞에 가서 이제 다음 수업 받기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너 뭐 대충 말은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로는 내가 책 2권을 줄 테니까 2권을 가지고 네가 알아서 주제를 정해서 A4 용지 15매 정도로 뭘 써와라. 그러고 나서 네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에서 점수 A 받으면 내 밑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고 못 받으면 딴 데를 알아봐라. 근데 제가 그때 그 프로토콜 정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거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수업 시간에 강의했을 때 머릿속에 알아들었을 때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쉽게 얘기 잘 해주신다. 짧게 연결됐는데 집에 가서 적으려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없어. 글로 쓰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릿속으로 잠시 단기게 저장해놓은 거 갖고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정리해가지고 어떻게든 A4 한 매나 2매를 써가지고 다시 발표하려다 보니까 더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니까 그때 같이 들었던 학생들이 그 얘기는 맞는데 이 얘기는 틀린데? 그리고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너가 얘기한 거는 그 교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한 5개 정도고 나머지 5개 왜 얘기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다라는 차원도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단지 아는 거하고 써서 아는 거하고 발표해서 아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베이컨 얘기하고 오늘 또 유튜브까지 찍는데 제가 이 베이컨 잘못 알고 있는 거 갖고 얘기했다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장난에 보시는데 야, 제 베이컨 제대로 알고 있는 거지 제대로 읽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앞에 서서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는 확실하게 알고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도 자신이 없을 뿐더러 듣는 사람도 힘들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도 헷갈리니까. 그래서 알미란 차원이 굉장히 이 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유학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대신도서관에서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강의를 일회성 강의로 막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고 자기가 써보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폭넓은 지식, 깊이 있는 지식을 갖는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이게 내 지식이 되는데 유명한 사람 나가지고 100번 강의해가지고 소용없어요. 머릿속에 맨날 딱 좋은 얘기 들었어. 끝이에요. 머리. 그리고 자기 삶에 응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식의 차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서양에서는 수학이라고 하는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지식이 확실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우주에서도 통용되고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 법칙이라는 거가 수학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마 이 수학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초중고 수학, 수학 되게 많더라고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근데 아쉽게도 똑같이 수학 우리나라처럼 피사에서 1등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학 정석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지 수학의 원리라든가 수학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라든가 기초학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토대가 돼서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 과목으로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수학이 전혀 살아있지 못해. 내 삶 속에서 연결이 안 돼. 근데 그런 식의 원천 기술을 그 수학이라든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뭔가 실용적인 걸 만들어낸 서양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굉장히 급조해서 서양 산업혁명이 300년에 걸친 걸 30년 안에 다 압축 근대화를 해버리다 보니까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반도체 문제도 그런 거죠.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다져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 서양 근대의 핵심은 뭐냐? 지식의 혁명입니다. 지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잡다하게 알고 있던 지식, 그런 차원과는 다른 객관적 지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객관적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있다. 라고 선언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의 첫 단추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이 뭐 세계와 역사 이건 인터넷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베이컨이 신기관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이컨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가운데 몇 가지를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미신, 지금까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받아들여 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의심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째들 모두 완전한 원운동을 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천체들은 모두 완전한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누가 할게요 처음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서양 학문의 아버지는 아리스토텔레스니 무조건 아저씨 얘기하면 다 맞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니요 틀렸다면 플라톤 이렇게 네. 이 사람은 그냥 그 당시에 살면서 경험을 했던 거에 따라서 이게 둥그렇게 생겨버리니까 일단 원운동을 하는구나 이게 완전 운동이구나 해서 원이 완전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수증기가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수직운동 또 옆에서 이렇게 토끼가 이쪽으로 뛸 때 수평운동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아가는 거 원운동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천체는 완벽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전제입니다. 이게 근대까지 다 오죠. 근데 이걸 깬 사람이 아시죠? 케플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원으로 돌자. 타원형으로 돌거든.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타원형으로 돈다라고 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타원형으로 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뭐 틀렸던 게 되게 틀린 주장이 되게 많아요. 뭐 여자는 남자보다 이빨이 적다, 이렇게 적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가 그런 아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베이컨의 입장에서 보면 실험도 안 해보고 직접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옛날 사람이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무지몽매한 태도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자 말씀하시기를, 뭐 권위 있는 누가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런 권위에 호소하는 것 자체는 지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주는 달 아래에 지상의 세계와 달 밖에 천상의 세계로 되어 있다. 거짓말. 지상 세계는 흙
물, 공기, 불이라는 4원소로 되어 있다. 이것도 틀린 거. 또 천상세계는 4원소 외 제5의 물질인 에테르가 되어 있다. 이게 다 아저씨 얘기예요. 아저씨의 얘기가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과 같이 서구 1500년을 지배한 거죠. 1500년, 1700년을 지배했는데 새로운 관찰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큰 근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우리가 유명하다고 얘기하는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서 자기가 선수 개발한 망원경을 통해서 달이라든 태양의 흑점도 그 사람이 발견하고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이 달이 완벽하게 둥글지 않고 오돌토돌하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생겨야 되는데 오돌토돌한 거야. 그래서 다 아저씨가 틀렸다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베이컨은 아저씨의 논리학이라든가 아저씨가 생각했던 모든 사고 체계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사고 방식을 해체했던 시기가 서양 근대입니다. 데카르트, 베이컨, 그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 책 보셔도 나오고, 데카르트 방법 소설 책 보시면 나오는데 그 거기 그림 중에 데카르트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지그시 밟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베이컨도 자기는 융합법적 사고가 객관적 지식에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이건 아무것도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게 없다. 되게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잘 생각해보면 새로운 사실 얘기해 주는 거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서동호도 죽는다. 소크라테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해서 함축될 수 있는, 내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새롭게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사고방식이 전체 큰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혀가면서 또 좀 더 정교하게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논리학 책 다 배우기 어렵다 그러는데 논리학 책 보면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당시에 논리학 체계를 다 번역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학문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데 사유 세계를 촘촘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질대한 공헌을 했는데 그런 측면을 이 서양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베이컨이 비로소 나서가지고 야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점성술, 꿈점, 뭐 징조, 뭐 천벌이니 뭐 그런 거 있죠. 왜 중세 때만 해도 뭐 암에 걸리면 천약이다. 너가 죄를 지어가지고 신의 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그건 진짜 엉뚱한 생각이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사회하면 되게 무서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랬다든가 이러면 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쟤네들 천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해당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자기가 그렇게 해당된다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뭐 신이 뭐 했다든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신에 가깝고 그런 식의 지식이 통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상황을 봐도 베이컨이 비판했던 이런 식의 미신과 무지몽매가 아주 지배하고 있죠. 우리나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속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이컨이 보기엔 그 속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느 한 시기에 뭐 사회 시스템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했고 몇몇 사람을 공유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 가지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답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알아본다.
그런 경험적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이의 조그만 거 하나 보고 그 사람 인생을 다 판단하는 거야. 베이컨 입장에서 이런 황당무계한 게 어디 있어? 네?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다 봐서 얘가 어떤 애가 될지를 판단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경험하고 요만한 거 갖고 그 애 전체를 판단하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고방식인데 베이컨 이전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했었고 그게 중세 1000년, 1500년을 지배했었습니다. 그 안다라고 말할 때는 증명할 수 있거나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와서 반복 가능하지 않을 때는 안다라고 족보도 내밀지 마라.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를 왜 못하냐면 사람들은 처음에 내세운 권위가 무너질까 반증 사례들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경멸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경신의 원리라고 보는데 가볍게 믿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믿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실제로 통계해 보면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비행기로 인한 사고보다 훨씬 많대요. 근데 비행기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비행기 안 타고 자동차 타고 가는 거예요. 당장 지금 비행기가 사고가 나니까 더 확률이 사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용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객관적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쉽게 믿어버리고 자기 걸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지식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례보다는 긍정적인 사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아무리 확실하고 유력한 반증 사례가 있다고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조금 뭐 많이 나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반증 사례가 나와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우 준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처음부터 안 받아들이려고 아주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뭐 더 이상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그때 잘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처음부터 이 르상트만 상대방에 대한 반감, 저거에 대해서 내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안 내 입장에 안 들어와요. 근데 저도 보면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이제 꼰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제가 나름 얘들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다른 세대의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기에는 대화가 안 돼요. 내 얘기가. 그리고 걔네들이 항상 아빠한테 아빠 내가 물어본 건 요건데 나 3분이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3시간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한 그런 거를 굉장히 절대화하고 고정관념에 빠져버리기 쉬운데 베이컨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례, 부정적인 사례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명제의 수렴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례를 더욱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한테 이제 석사 논문을 심사를 받거나 자기가 논문을 쓰면 교수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오는 친구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는데 사람들이 나 이거 비판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 내용이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의기소침해져서 이거 쓰고 싶은 생각이 쑥 떨어졌대요. 근데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거야말로 호재다. 내 입장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있어야 내 논쟁이 산단 말이죠.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주장만 해가지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내 주장이 어떤 반박 가능성도 있고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주장하면 저 사람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건데 이게 반례가 나오면 자기게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제가 만난 많은 뭐 교수님들을 보면 자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기 인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기를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흥분해.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학문적인 토론을 가지고 같은 항아리를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발레가 있으면 그 발레 때문에 내 이론이 더 확고해질 수 있어요. 그 발레가 없으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가 다듬어지고 자기 정교해지는 건데 그 비판을 되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저 자신도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왔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니까 이제 금방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한국에 오니까 교수님이 제 한국에 있던 아는 교수님이 야 동원아 이제부터는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그 분야에 연구한 사람들 책을 싹 다 읽고 논문을 쓰래요. 와, 또 공부야. 공부 끝났는데 사람이 또 공부야. 그래서 열심히 또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한마디로 논문의 대평가에서 뭐라더니 이것도 논문이라고 써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데 가서 논문 안 쓰겠다는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나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주변에. 제 주변에. 그게 인격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게 내용 갖고 비판한 거, 논문 갖고 비판한 건데 그걸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는 분이 많더라고요. 서양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자기 지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갖고 동양에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가장 큰 특징 가운데 이런 식의 반박하고 토론하고 하는 민주주의 문화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서양 근대 과학과 같은 것들이 발전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죠? 조셉 리당 같은 사람은 중국에 있어서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는데 중국의 과학 엄청나다고 얘기해서 나침반, 종이, 인쇄술 뭐 서양 근대 과학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금 우리 뭐 폭죽 쏘는 거 다 중국 사람들이 다 발명한 거잖아요. 근데 서양 근대 과학이 있기 전에는 전 세계의 과학적 사회의 그 원조는 중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양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대영국의 세국 정책 할 때도 다 중국이 문명의 표상이었어요. 중국이 중심이고 중국어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변국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그 문명과 그 과학을 발전시킨 중국이 왜 서양 근대 과학에 의해서 뒤처지게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엄청난 수모를 당하잖아요. 지금 중국도 지금 미국이한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수모를 당하느냐? 그게 뭐냐? 조셉 리담은 결론 내리기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토론하는 정신이 없고 남의 얘기에 대해서 공자님 말씀에 대해서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정신이 부족했다. 이의제기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할 수 없었지 않았나. 지금은 우리도 많이 반성하게 되죠. 네. 그래서 딱 재밌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후쿠자와 유치도 그렇고 뭐 서세필도 그렇고 자기가 한학을 공부하고 한자를 더 많이 알고 이랬는데 이게 다 실용적인 학문이 아닌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뭔가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되지만 객관적인 지식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거 백날 공부해봤자 과학은 발전 안 해. 그런 거 백날 공부해봤자 객관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자왈, 맹자가 얘기했다는 끝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리학 논쟁이 뭐냐면 누가 더 주위의 사상에 가깝냐 그거 갖고 싸워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학자들끼리 싸우는 게 뭐냐면 다 각자 그냥 열심히 가서 외국 가서 라이센스 받고 오면 한국에서 교수가 되기 쉬우니까 가서 라이센스 받고 와가지고 근데 옆에 친구가 무슨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나도 하이데거 전공했는데 너도 하이데거 전공했냐? 그때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싸워요. 기싸움을 해요. 내가 정통이야. 네가 정통이야. 이거 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례, 나와 다른 견해,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입장 이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지식이 더 탄탄해집니다.
뭐 베이컨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비판한 것들인데 그런 이게 우리 일상적인 태도도 있지만 스콜라 철학, 중세 철학을 비판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콜라 철학 그러면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서양 중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시대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무한과 미래의 무한 사이의 구별이 성립할 수 없음,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선을 무한 분할할 수 없음 이런 것도 비판을 하고 목적인 개념, 자연계 배후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결론, 그 기독교적인 우주론적 증명, 뭐 정원이 있다. 정원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누군가 정원사라든가 누군가 손대지 않았을까? 지구 전체를 봐라. 뭔가 질서정연하게 바람 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고 뭔가 질서정연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데 이거를 만드는 뭔가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근데 베이컨 입장에서는 증명 불가능해. 그거는 비약을 해야 돼. 그래서 베이컨 입장에서는 그게 말은 형이상학이야. 이 형이상학이라는 말도 되게 어렵적이죠. 형이상학이라는 말도 되게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 주역에 나오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데 그러나 형태 위에 있는 학문이다. 물질적인 걸 넘어서 추상적인 거죠. 왜 형이상학 그러면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적인 걸 넘어서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베이컨 입장에서는 경험론자고 귀납법을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노코멘트. 언젠가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의 바탕에서 봤을 때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목적 개념, 이 세상의 목적이 있느냐 이런 거 다 부질없는 형이상학적 사견이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선을 무한 분할할 수 없으면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아킬레스와 거북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논의 역설인데 아킬레스가 있고 사람이 아킬레스가 있고 거북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를 합니다. 근데 거북이가 사람보다 느리니까 좀 앞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아킬레스는 여기서 출발하고. 그래서 거북이가 여기 땅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땅 하면 거북이가 쭉 해서 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던 지점에 갔을 땐 거북이 이만큼 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다시 아킬레스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가면 거북이는 아무리 못 가도 조금만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아킬레스 거북이 요만한테 가면 또 조금 갈 거 아니에요. 조금 갈 거예요. 근데 영원히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앞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가요? 아니면 되게 엉뚱한가요? 왜 엉뚱해요? 네? 속도를 계산 안 하고, 그죠? 이거는 근데 이게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그 제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한 소금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그럴 듯해요. 근데 공간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공간 분액을 따라서 이렇게 요거가 되면 요만 간다 이렇게 따라가면 그럴 듯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공간을 논리적으로 미분시켜가지고 추상화시켰을 때만 가능한 얘기지 실제로는 틀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이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을 무한 분할할 수 없다. 성분을 이렇게 그렇게 무한 분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제논의 이런 생각이 역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그 어디죠? 고속도로에서 그 속도 100km 제한이 있거나 90km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제논의 저 생각이 반영이 된 그 속도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100km 이렇게 딱 보고 나서 그때부터 속도 줄 필요가 없어요. 신나게 세게 달리다가 맨 끝에 가서 천천히 여유있게 쉬다가 하면 안 걸려. 왜냐면 그 기간 시간 내에 이 차가 얼마를 달렸는 걸 계산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110을 달려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측량할 때 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그걸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 미분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그걸 계산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게 과학적 사고 방식의 토대가 되고서 제논이 이제 오래전에 얘기를 했지만 과학적 사고 방식의 토대가 되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논의할 여지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베이컨은 경험에 입각하지 않은 모든 이야기들은 받아들이지 말자. 더욱이 경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제 베이컨은 다른 의미로 쓰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경험한 바가 있었지만 베이컨이 말하는 경험은 뭐냐면 실험이에요. 실험을 해보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